종교철학 7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재 3장이 되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번 강의에서는 인식론의 범주들이 있습니다. 이 인식론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정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반정초주의 혹은 비정초주의, 이 두 가지 인식론의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좁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정초주의는 대체로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반비정초주의는 상대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인식론의 범주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초주의는 진리를 규정할 수 있는 토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반 혹은 비정초주의는 토대가 없다, 어떤 삶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이 강의는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은 제3장이 되겠고요. 제목은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오늘 조금 배우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인식론에는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인식론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인식론의 범주로서는 정초주의와 반 혹은 비정초주의, 조금 좁게 인식론을 해석을 하자면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이 두 인식론의 범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진리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 진리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111쪽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알기를 원한다.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시작만큼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학문의 출발점이라고 할 때 아마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인식론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학문적 공동체에서 즐겨 쓰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나 신앙 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과 같은 생각들이 아마 인식론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에피스테메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뜻은 지식,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뭐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틴어에서는 사이언티아라고 하는 말과 코그니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식 혹은 알에 대한 이론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필요한데 그것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며 보증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 정당성, 보증성을 추구하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론은 사유에 대한 철학의 포괄적이고도 비판적인 방식의 주된 활동입니다. 오래전에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출발한 인식론은 회의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위 영어의 skepticism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 본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 철학자이자 회의론의 창시자가 피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피론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의심을 해보아서 확실한 믿음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피론에 관한 설명을 여기에 이야기했는데, 시간상 요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식론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식론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왜 확실한 건가, 그거를 확인하는 방식, 이것을 이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황금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기독교인들을 가톨릭이 탄압을 할 때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시대는 분명히 암흑시대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한 황금을 누린 시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황금시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동학난이 있고 동학혁명, 두 가지로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는데, 동학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을 동학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회의 거대한 이 구조 개혁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동학난이 아니라 동학혁명이 됩니다. 또 우리 강주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광주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그거는 인식론의 차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인식론은 하나의 관점을 허용하고 있다. 이 허용된 관점에서 인식론의 차이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식론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승인하는 방식이라면 진리의 본성이 누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의 범주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라고 오래전에 케니스 베르크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문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이야기는 인식론의 범주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미래의 어떤 사건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론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문의 큰 범주는 사실 인식론, 윤리, 그 다음에 종말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론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조금 혼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인식론의 범주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초주의가 있고 하나는 그와 반대되는 비정초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정초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초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토대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은 어떤 기준,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초주의란 지식의 토대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초주의, 그러니까 반정초주의와 또 비정초주의가 있는데, 반정초주의는 정초주의에 대한 조금 엄격한 의미에서 반대하는 개념을 말하고, 비정초주의는 정초주의의 개념을 규정하기에는 조금 폭이 넓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비정초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비정초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기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찾기 혹은 토대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에서 반비정초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초주의는 그러면 여러 이제 학문의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절대주의, 근본주의, 객관주의, 그 다음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위 이제 종교개혁, 리폼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의 토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정초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근본주의, 객관주의, 개혁주의.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격에도 나는 보통 객관주의야, 나는 칼빈의 전통을 받아서 개혁주의야.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인식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정초주의, 나는 지식의 토대가 있다, 지식의 근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와는 반대로 반비정초주의는 주관주의, 자유주의, 상대주의, 비합리주의, 이것은 이제 정초주의에 반하는 이런 사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의 사상이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론으로 나타날 때 주관주의나 자유주의나 상대주의나 비합리주의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철학사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반 혹은 비정초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철학적 취사 선택이 아니고 정확한 철학적 접근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초주의가 아닌 규범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를 하나의 개념을 잡자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서 반비정초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학문의 모든 영역에는 사실 이 인식론의 두 범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예를 든다라고 하면 윤리학의 경우에서도 정초주의와 반비정초주의가 존재하고 있고, 종교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학에도 마찬가지이며, 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생각할 때도 학문의 두 인식론의 흐름에서 그들의 관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윤리학에서 정초주의라고 할 때 그거는 규범윤리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라고 할 때에 살인하지 말라, 또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할 때 그거는 규범입니다. 그 규범은 어디서 왔는가? 성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성서에 따르면 그거는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성서라고 하는 규범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인식론을 정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반비정초주의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윤리 같은 그런 영역은
규범 윤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가령 이제 낙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때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13세 여아이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가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상황에 따라서 혹은 뭐 간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상황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산모가 위험하다라고 할 때 상황에 따라서 낙태 허용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절대 규범을 가지고 잣대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황 윤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규범 윤리는 정초주의인 반면에 상황 윤리는 반비정초주의입니다. 이 종교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비근한 예로 불교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불교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승은 바퀴가 작다, 대승은 바퀴가 크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소승불교인들은 그 법문이라든지 법경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정초주의는 대부분 소승불교를 구성하고 있고 반비정초주의는 대승불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흔히 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실제 존재하는 실제 사물은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소승과 대승으로 구분하면서 정초주의와 반비정초주의로 나누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소승불교가 아니고 대부분 대승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학에서는 어떠냐?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신학은 정초주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아래로부터의 신학, 인간 중심에서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신학은 반비정초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신학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 혹은 인간의 경험으로 출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론 자체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정초주의와 반비정초주의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정초주의가 주장을 하고 있고 신이 죽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죽음의 신학과 같은 이내 신의 분우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비정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건가? 여성의 입장에서 볼 건가? 남성의 입장에서 볼 건가?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론도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정초주의와 반비정초주의 이 두 가지가 신에 대한 이해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정초주의와 반비정초주의가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좁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식의 두 범주가 조금 객관주의와 상대주의 논정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객관주의자야, 어떤 사람은 나는 상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객관주의냐, 나는 왜 상대주의냐, 그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두 범주에서 객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는데 그러면 객관주의에 대한 것과 상대주의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나 인식, 진리, 실제, 선, 옳음 등의 본성을 결정하는데
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영원하고도 초역사적인 기반이나 구조틀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확신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초역사적인 그런 구조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믿는 기본적인 확신, 이런 거를 이제 객관주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정의를 내리긴 했는데, 조금 해석을 하자면 토대나 기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대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와 같습니다. 이 지구 전체를 옮기기 위해서는 한 점이 필요로 하죠. 그게 근거예요. 그게 기반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한 기준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객관주의자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추측,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근거에서, 이런 이유에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객관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기반이나 토대는 뭔가? 기반이나 토대는 합리성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유나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할 때 합리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사실은 객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철학자들 가운데, 사상가들 가운데 객관주의를 표명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크게 이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 있는데, 이분은 지식의 확실성을 좀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인데 칼 포퍼는 과학 철학자입니다. 인식의 주체가 배제된 지식 추구를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인식의 주체, 그러니까 과학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개입이 되면 주관주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인식자가 배제된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주의는 바로 이런 거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객관주의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데카르트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 확실한 거를 얻을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주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대면에서 수업에 만나게 될 때 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객관주의가 왜 중요하냐? 이 객관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건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객관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이 합리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